네, 13강은 현금 흐름표예요. 근데 현금 흐름표를 이제 회계원리에서 회계원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뭐 거의 무용한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면서 거의 뭐 현금 흐름표는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도 현금 흐름표는 주로 회계원리 수준을 배우시고는 현금 흐름표를 거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그냥 뭐 회계법인에서 그냥 직접 작성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어차피 중급회계를 들어가면 현금 흐름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급회계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재무제표 분석.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자, 재무제표 이제 우리 학생 중에 이제 어떤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제 N군이라고 있어요. N군. 이름이 성이 너무 특이해 갖고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N군이에요. N군. 근데 이 N군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순진해요. 순진. 순진한 나머지 이걸 믿어요. 재무제표를 신뢰해요. 엄밀히 말하면 재무제표를 신뢰한다기보다는 재무지표를 신뢰해요. 며칠 전에도 저하고 밥 먹으려고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좋고요. 부채 비율이 어떻고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전 재산 태울랍니다. 태웁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 한번 꼬라보는 것도 인생의 큰 경험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재무지표들, 이런 영업이익 얼마, 그죠? 뭐 부채액 얼마, 사실은 실무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발적이고 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재무제표 보고 투자하는 거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회계를 가르친 이유는 무엇이냐? 재무지표를 보지 마시고 재무제표들을 보라고요. 재무제표가 뭡니까? 재무제표. 이건 말 그대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경영성과, 그리고 뭐 현금흐름, 자본변동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changes in equity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게 뭐예요? 재가 이게 여러 가지라는 뜻의 재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재반 문제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종합적 평가. 그래서 네이버 보시면요. 네이버를 보시면은 거기에 매출액 얼마, 매출원가 얼마, 판관비 얼마, 영업이익 얼마, 점점점 해서 뭐 이자 비용 얼마, 이렇게 요약재무제표가 나와 있다고요. 순이익 얼마, 이런 식으로 요약재무제표가 나와 있다고요. 요 안에 있는 개별적인 수치들을 충분히 조작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거를 그죠? 매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돌려쳐서 하잖아요. 돌려쳐서. 영업이익 어떻게 합니까? 계정대체를 통해서, 그죠? 많이 한다고요. 순이익이요? 뭐 비용을 은폐한다든가 자산으로 계상한다든가, 그죠? 매출을 뻥튀기를 한다든가 가공자산을 잡는다든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회계들을 가르쳤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이렇게 무작정 신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다만 이상한 재무제표를 봤을 때 그 부실징후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재무제표 회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재무제표 왜 보는 거예요?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나와 있는 얘기 다 좋은 얘기인데요. 몇 가지 재무 비율 이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지 않고 계시면요. 나가서 망신당하고요. 뭐 문제 못 푸는 것도 문제지만 나가서 망신당합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잡고 회사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러면은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되는 거고 유동부채는 1년 내에 현금화돼서 지출되는 거니까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다면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유동비율이라고. 그런데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재고자산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재고자산이 1년 내에 현금화될 거라는 가정이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봤을 때 재고자산을 제외한 다른 유동자산들과 유동부채의 관계를 표시할 수도 있다고요. 이거를 당좌비율이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볼 때 어떤 회사가 진짜 너무 나이스해 보여. 그러면은 그 기업의 수익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볼 때 특히 어떤 안 좋은 업종들, 요즘 대표적인 게 안 좋은 데가 뭐 건설업 같은 데가 이제 위기잖아요. 건설, 조선 이쪽이. 그럼 항상 뭘 봐요? 이렇게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을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방어기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방어기간은 뭐냐면은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1일의 현금 지출 비용으로 나눠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제해 줄 수 있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이어도 매도를 통해서 결제해 줄 수 있잖아요. 순 매출채권도 매출채권 횟수에서 결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하루에 얼마가 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방어자산이 100만 원인데 하루에 현금으로 1만 원씩 지출된다. 그럼 100일 정도는 내가 현재 시점에서 더 들어오는 방어자산이 존재하지 않아도 100일은 버틸 수 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금 사정이 어느 정도 건전한가를 보는 거고요. 부채 비율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총 부채를 보는 거고요. 제가 좀 많이 보는 건 이자 보상 비율을 많이 보죠.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는 이제 이자 비용 플러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EBIT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개념들이 사실. 자, 재무제표를 요약으로 볼 때 세일즈가 있고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영업 비용이 있고 디프리시에이션이 있고 그럼 요때 EBIT가 나오고 인터레스트, 텍스 그다음에 넷인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자 보상 비율은 얘하고 얘의 관계예요. 얘하고 얘의 관계. 지금 이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냐면 자,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해가지고 이자 전 세전 이익에서 이자를 뺐으니까 earnings before 이제 interest는 뺐고 earnings before tax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tax를 빼면은 net income이 되겠죠.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자는 거냐? 얘하고 얘의 관계인데 계산할 때 계산을 하실 때 얘를 얘 더하기 얘로 계산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똑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결국에 EBIT는 뭐니까? EBT 플러스 I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자 보상 비율. 결국에는 네가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이자를 몇 배 감당할 수 있느냐. 이자 보상 비율 특히 어디서 보겠습니까? 금융기관이 여신의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이 보겠죠. 중요해요. 또 고정장기 적합률에서 나와 있죠. 자기자본과 장기성 부채를 더해준 값으로 투자자산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합을 나눠준 값이 고정장기 적합률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주로 어떤 회사에서 많이 쓰게 되죠? 이제 카펙스가 좀 많은 회사들에서 쓰게 되겠죠. 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안정적인데
실제로 거액의 설비 투자를 할 때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이 충당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차입을 쓰게 되겠죠. 장기 부채도 안정성 있는 장기 자금이므로, 그래서 원래 내가 어떤 투자 자본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을 구입하는데, 그죠? 또는 건설하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안정성이 있는 자금인 자기 자본과 장기 부채의 범위 내에서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수익성 지표 ROS 나와 있는 건요, Return on Sales 해가지고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이고요. 총자산의 이익률은 총자산을 영업이익으로 나눠준 거고요. 총자산 순이익률은 순이익으로 나눠준 거. 뭐 이거 쉬운 거고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주당 순이익, 결국에 보통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을 보통 주식수로 나누어 준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EPS,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 예상되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 PER, 우리 흔히 퍼라 그러죠. 주가 수익률을 계산해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늘 얘기합니다. PER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위험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보고 투자해야 되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만 지키세요. 그 자금이 빵원이 됐을 때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을 때 투자하세요.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남보다 굉장히 괜찮다라는 엄청나고도 엄청난 확신. 어느 정도 확신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엄마가 너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정도. 언제까지? 네가 한 8세 이전까지. 자, 네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오락실을 갔어. 근데 엄마는 찾아와. 그죠? 자, 네가 엄마 지갑에 1,000원짜리가 8장 있길래 한 장 뽑았어. 엄마는 물어봐. 너 왜 1,000원 가져갔냐고. 이 정도 돼야지 투자하세요. 만약에 이 정도가 안 되실 때 투자를 하는 건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 거냐면요, 그냥 깡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뭐 깡 필요해요. 잠깐. 이제 활동성 지표는요, 기업의 활동성을 얘기할 때는 가장 두 개를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매출 채권이 얼마나 빠르게 회수가 되느냐. 이건 뭡니까? 자, 매출이 일어나고 이것이 현금화될 때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재고자산의 회전이죠. 이건 뭡니까? 재고를 매입해서 이 매입한 것이 실제로 매출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기간이 안 일어나면 창고에서 지속적으로 썩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서 진부화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요. 창고 비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것에 따른 이 재고가 회전되지 않음으로써, 재고가 묻어 있음으로써 재고 매입 시에 만들었던 차입이 있었다면 이 차입의 압박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나눠보는데요. 매출 채권의 회수와 관련돼서는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매출 채권 회전율은요, 평균 매출 채권을요, 연평균 매출 채권을 매출액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1년에 매출액이 100이다. 근데 매출 채권이 뭐 20 정도 평균적으로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은 매출 채권이 5번 결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매출 채권이 한 번 결제되는데 그러니까 5번, 1년 동안 5번 결제가 된 거니까 회전 기간은 365분의 5 해가지고 대충 한 73일에 한 번씩 결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전 기간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활동성이 높은 거니까 좋은 매출 채권이 되겠죠. 자, 만약에 어떤 회사가 매출액은 있는데 매출 채권이 막 쌓이고 있는 상태예요. 결제가 안 된다고요.
그럼 회전 기간이 떨어지게 되죠. 현금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동성의 압박 가능성이 높다고요. 또 뭐까지 생각할 수 있죠? 말이 막 빨라지네요. 자,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분식을 해서 매출 채권과 매출액을 높였다고 해볼게요. 30씩 높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50, 130 이렇게 되죠. 그럼 5에서 3.6으로 그죠? 3.6 맞나요? 이거 5에서 3.6이 아니고 2.6이 되는 거죠. 2.6으로 매출 채권의 회전율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분식의 징후를 나타내기도 한다고요. 그죠? 또 재고자산의 회전과 관련된 건 재고자산이 매출이 일어날 때는 뭐가 되죠? 매출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매출 원가를 잡을 테니까. 그래서 인벤토리의 턴오버는 어떻게 잡는다? 영어로는 이거 턴오버라 그래요. 턴오버는 평균 재고부터 평균 재고로 매출 원가를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평균 재고가 평균 재고가 막 쌓이고 있다면은 그죠? 매출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매입해온 재고들이 막 쌓이고 있는 경우죠. 그럼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회전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회전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안 팔리고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진부화 가능성, 창고 비용 많이 들겠구나, 차입의 압박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매출 채권의 회전율이나 재고자산의 회전율은 이 회전 기간과 관련해서 이걸 뭘로 보느냐, 주로 감사기법에서 이제 분석적 절차를 통해서 분식의 징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많이 보게 되는 재무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요거는 한번 보시는 게 좀 유용할 거예요. 다음 성장성 비율은 뭐 당연한 거죠. 매출액이 전기 대비 얼마나 증가했느냐,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대단한 거 아니고요. 자, 60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거를 좀 꼼꼼하게 보세요. 꼼꼼하게. 회계 자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재무제표가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되어 있다면은 신뢰성을 상실하여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모든 회계는 분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회계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가? 얼마 전에 아는 회계사를 만났어요. 술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회사에 어떤 그 분식 징후가 보여가지고 수정회계 처리를 이만큼을 가지고 갔대요. 단 한 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 그냥 윗선에서 그냥 그렇게 가자. 뭐 이런 되는 거예요. 뭐 다 그러시진 않겠죠. 뭐 그렇대요. 뭐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가. 몰라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꿈속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경제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회계자료 형태로 보고할 때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회계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회계처리 방법에 의해서 회계 지표가 바뀔 수 있고요. 그죠? 기간 간 비교, 기간 간 비교, 기간 내 비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상호 비교와 추세 분석의 문제점. 한 가지는 일정 시점에 표준 비율을 가지고 상호 비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추세 분석하는 것이다. 자, 비교 기준으로서 산업 평균을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읽어보시면 돼요. 산업 평균과 비교를 해서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A기업과 B기업이 동일한 산업에 진출되어 있다고 정말 동일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동일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없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무 비율의 어떤 차이를 놓고 A가 좋아 B가 나빠 라고 얘기하실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죠? 재무 비율 계산과 해석상의 문제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주관식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요 유동 비율 이제 외우셔서 정말 꼭 외우세요.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옆구리 툭 찔리면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암기의 파트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원리가 종강을 하는데요. 이게 무료 강좌로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조금 모티베이션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 돈이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게 모의 주식을 할 때, 그죠? 모의 도박을 할 때 여러분들은 자기 돈이 타 있지 않으니까 충분한 주의를 사실 기울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에듀캐스트에서 진행을 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무조건 무료로 풀자주의였는데 과연 이걸 무료로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제대로 들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 강의를 다 들으셨겠죠. 일단 뭐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무료로 강의를 풀었다고 해서 강의를 제가 대충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이 무료로 풀렸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요 내용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 원리를 모르면은 경제 생활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회계사라서가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계 원리 뭐 가급적이면 꼭 숙지해 주시고 뭐 더 회계의 필요성이 높다, 회계를 공부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중급 회계 강의 뭐 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제 강의가 아닌 걸 들으셔도 돼요. 뭐 금융공급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게 이제 강의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공급을 준비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강의를 수강하셔도 돼요. 뭐 제 팬이 되신 분들은 제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더 요구할 사항이 있다. 무료 강의라고 하더라도 더 요구할 사항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좀 나는 더 듣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